이리 오너라 이리 온. 온. 깜짝 놀랐네. 우연히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지금 되게 방금 전에 안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자료를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도대체 뭐가 변한 거길래 연준이 이렇게까지 좀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일까? 네. 그리고 왜 전 세계 경제가 어쩌면 정말 자본주의의 종말로 가는 건지 아니면 화폐라는 게 기능이 바뀌는 건지 이 저금리 상황이 잘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 경선이 벌어지지만 정말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던 MMT 같은 이론도 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민주당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걸 정말 신뢰하는 분들도 정치로 나오고 그 여자 의원인가요? 아닌가? 그 샌더스가 말해서 또 한 명 예, 한 명 더 있는데 저도 이름이 나 지금 까먹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서 뭔가 아차 싶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데 이게 무슨 과거의 금리 인하 때 되면 굉장히 경기가 충격이 왔었잖아요. 네. 이제 이베스트 애들은 왜 우기느냐 그 얘기도 궁금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정책들이 과거 우리가 과거와 뭐가 다른 거 같은 건지 한번 쭉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우실 수 있네요. 그래서 다 소화할 수는 없고 여하튼 우리가 요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이따 기차 타러 가야 된다고 한 시간 내로 말씀하셔가지고 기차 타기 전까지 녹음하고 합시다. 예, 오늘 시작하시죠. 예, 오늘 인사를 안 했구나. PD가 또 신어줬어요. 또 혼자 떠들고 저런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댓글러도 없으니까 내가 헷갈려서 일찍 해야 돼가지고 지금 오늘 기차 타야 돼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주니어 이코노미스트 우혜영입니다. 예, 우현 연구원은 말 많이 안 시킬 테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네. 최경영 그럼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제목을 오즈의 마법사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우혜영 연구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읽어보라고 줬던 게 오즈의 마법사인데 오즈의 마법사가 1900년에 나온 소설책인데 이게 그렇죠. 뭐냐면은 근본이제 때문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상황에서 은본이제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서는 주장하던 소설책이 오즈의 마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오즈의 마법사 진짜 이건 옛날 책이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영화는 다 봤으니까. 예, 근데 위키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위키드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나쁜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위키드가 더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분들한테는. 그래서 되게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하고 되게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유사하게 보고 있는 게 저는 1995년하고 지금 상황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 잠깐 얘기하고 가면 이게 우리 금융 역사에서는 많이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이 굉장히 그 상식적이 많이 있고 뭐더라 사자가 뭘 상징하고 다 있어 까먹었다. 사자는 뭘 상징하고 제가 알기로 심장이 없는 그 깡통 인형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공장 직원들을 상징하는 거고 허수아비가 농민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사자가 뭘 상징하다? 저 용기 없는 대통령 그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은이라는 게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워렌 버핏도 은 투자 한번 했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은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 은은. 예. 중국과 원래 중국도 은본이제 국가였고 일본도 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본이 빨리 근본이제로 바꾸면서 그 어떤 이게 사실은 그 금이 굉장히 이후에도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에메랄드 캐슬인가? 그게 그린백을 상징하고 그랬었는데 기억 안 난다. 이게 에메랄드 캐슬이 이제 금융의 중심인 뉴욕을 상징하고요. 뉴욕이었다. 예. 제가 이제 제목을 부제를 새로운 마법을 준비하다라고 한 이유도 사실은 도로시가 고생을 해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에메랄드 캐슬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법사가 가짜였던 겁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마법이 실패해서 은본이제가 결국에는 은본이제를 됐으면 좋겠는데 은본이제도 같이 실패했거든요. 그 말 나도 은본이가 성공하지 못했구나. 저는 근데 지금은 연준에서 새로운 마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연준의 마법은 지속돼 왔죠. 95년도 이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억 한번 95년 얘기가 하시다 말았대요. 예,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이 나면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계세요. 금리 인하는 리세션 컷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1951년에서 1970년까지 연주장을 한 분이 그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주니어라는 분이거든요. 이름도 되게 길더라. 최장이에요. 연준 의장 19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연준의 대부분의 스탠스를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다음이 볼커르를 만든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가 1979년에서 1987년까지 연준 의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마틴 주니어하고 폴 볼커를 통해 가지고 연준의 역할은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게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신자유주의 박혔죠. 출발점이 사실 레이건이기도 하지만 예. 동시에 70년대 어떤 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연준이 잡아냈다면서 새로운 30년이 출발했던 거죠. 예, 근데 보코가 가장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지 뭐. 근데 요즘에 최근에 재밌는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연준이 인상을 그러니까. 해놓고서는 나 대통령 되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미 카터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어? 예,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한 다음에 이 폴 볼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지미 카터의 재선 생명은 죽여버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95년이 뭐냐면은 그린스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때 맞아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그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IT 버블의 시초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물론 같아요. 그 당시 우리 기억은 자꾸만 그 당시에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 미국의 독주 시대였거든 90년대 중반이. 완전 독주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물론 상황은 달라요. 그때 금리 거의 6%까지 올렸다가 예. 좀 내린 건데 그 당시에도 되게 말이 많았지만 우리 금융 매크로하는 사람들이 이때 보면 되게 재밌거든. 근데 앨런 블라인더 나오네. 앨런 블라인더가 이제 우영 연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연준이 시장과 소통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 끄덕거리네. 프린스턴 교수인데 알고 있나 본데 내가 준비하면서 뭔가 공부했습니다. 네. 공부했지. 네. 블라인더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처음으로 이제 소통하고 이런 거를 출발했던 사람인데 여하튼 95년 사이클이 그 당시에 쉽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제적 금리 인하, 인슈런스 컷이 어떤 사례가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마법을 부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마법이었지.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 버블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버블이 나오면 나쁜 거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린스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린스펀은 물론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버블이 안 나고 그 상황 그대로 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짜 경제가 좋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애매하거든요. 대답하기가. 오히려 죽어버리는 게 그냥 활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그래서- 재미로 금융 쪽 관심 많으신 분은 그린스펀의 회상인가 뭐 그 책 안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까지 대단한 이론 갖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운도 따랐던 사람이다. 근데 세영 이코노미스트가 나도 이 얘기하니까 괜히 또 말 많다고 뭐라고 할 텐데 90년대 중반 이후 사이클이 만약 적용된다면 네. 상당히 이건 다른 양상이야.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신경제 중심의 예. 방향이 가는 거고 쉽게 그 사이클이 잘 안 돌거든 이때. 결국 2002년 IT 버블까지 갔었거든 이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95년하고 비슷한 경제 자체도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있는 하나는 거고요. 약한 경제는 계속 약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위주 시장이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중국이 개방을 했었어요. 개방을 한 다음에 그때는 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8년 지나가서 2002년, 3년, 4년이 중국이 워낙에 이제 긴축적으로 돌고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 2005년,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엄청 올라갔다라고 하시지만 98년 이후부터 중국의 스탠스를 보시면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이때부터였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그래도 아무리 한국이 비교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95년에 일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음모론은 아니고 소설 쓰면 중국이 결국 월가에서 이런 소위 새로운 마법을 부리려고 하면 마법을 부릴 수단이 필요하거든. 예. 어느 시장이 하나 열려야 돼. 중국의 금융시장이 열 것 같아. 중국 시장 열어가지고 마법 부리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중국이 터진다면
그냥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아니까 안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싸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제일 아닌가? 신나는 너무 거는 오버인가 이건? 제일 신나는 건 중국에서 버블이 나온 다음에 한 5년 있다 터져가지고 거기서 또 먹고.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이번에 관건은 이건 사실 우리가 계속 우리 신용호랑 저랑 셋이서 하던 얘기예요.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이 90년대 중반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는 성장주에 대한 계속 강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2000년 중반의 어떤 그런 사이클과 좀 다르다를 말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네. 앨런 블라인더 있으니까 반갑네. 이 할아버지가 프린스턴 교수인데 그 책을 내가 공부 한참 열심히 한 때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연준이 옛날에는 시장 소통도 안 했어. 예, 안 했어요. 블라인더 책 보면 그냥 소통도 안 하고 그 패드 와처라는 직업이 뭐냐면 연준이 하도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그것만 지켜보던 월가의 직업이 있었어. 패드 와처. 뭐 혼자서 재밌어하고 웃었어.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뭐 어쨌든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요. 미국 정책부터 시작을 한 이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지겹다 느낄 정도로 잘 아실 거예요. 잘 IOER. 몰라요. 이게 우리는 내가 이 팟캐를 왜 하냐면 팟캐랑 뭐 여러 가지 경제 채널에서 논의하는 얘기들이 너무 올드해. 그냥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좋고 금리가 빠지면 뭐 주식이 빠지고 사실 그런 뭐 지난 직전 사이클 2000년대 중반 사이클만 갖고서 앵무새처럼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작년에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나오니까 논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OER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뭐 그렇죠. 정책들 다양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탠딩 리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 요즘에 IOER이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IOER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IOER은 원래 있는 거예요. 맞아.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건 당연히 있죠. 근데 IOER이 항상 기준금리 밑단에 있었습니다. 연준이 마법을 부린 거야. 예, 연준에서 그러니까 돈 이게 찍어내는데 인플레 안 나게 만들었던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연준에서 처음에 IOER은 있었는데 기준금리 밑에 있던 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준이 기준금리를 밴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금융위기 다음이거든요. 맞아요. 밴드를 만든 다음에 IOER을 밴드 위쪽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EFR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얘 IOER을 이용해서 상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2013년에 이거 RRP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레포 금리거든요. 레포 금리라는 거를 하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두 개 사이에 그 기준금리를 끼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단을 만들어 버린 건데 재밌는 얘기가 되는 게 처음에 밑에 있다가 이거를 연준에서 위로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지금 2019년 들어오는 구간에서 다시 IOER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인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이 스탠스 변화가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예, 이걸 저는 내려서 이제 결국 다시 한번 돈질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IOER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6페이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AIT 가운데 있는 거를 쓰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타겟을 2%로 잡아놓으면은 2% 위로 올라가면은 왜 금리 인상 안 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3년 평균 타겟을 2%로 잡아놓으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 2%를 잠깐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 미치거든요,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연준의 그 근거가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팅하면 너무 경직적이니까 에버리지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그쵸.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도 이거는 바로 안 쓰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 아니야? 예, 그렇죠. 안 쓰겠다라는 천천히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물가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판단하는 성장이야, 게 중요하다라고. 성장. 예, 그렇죠. 그로스가 없으니까 그로스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지를 연준이 또 하는 것 같아요. 7페이지가 제가 스탠딩 레포를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려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리진 못했어요. 스탠딩 레포 제도는 일반적으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은 초과 지준금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 지준금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은행이 가진 그 국채하고 언제든지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이 국채를 잘 안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금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지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2.35%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그거를 현금으로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세이브해 놓을 수가 있는데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고 그걸 현금화하는데도 분명히 시간은 존재하거든요.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초과 지준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랑 교환을 해주겠다. 그럼 너네 현금 가진 거랑 같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 사이에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걸 인식을 박아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업은행들이 돈 유동성 자체를 약간은 더 만들어내는 국채를 더 사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약간 시장 밖에서는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뭐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인플레가 날 것이다 했지만 뭐 돈 찍은 대로 다 연준에 네. 갖다 더 넣었는데 돈을 그걸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오게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게 결국 QE지 뭐. 시장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게 QE4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약간 나오고 다른데 있어요. 예. 사실은 본질적으로 돈 너무 뭐 파케가 편한 게 쌍스럽게 말해도 돼서인데 돈질을 하자는 거거든. 이게 예. 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현대통화 이론하고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뭐냐면요. 현대통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하고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푸느냐. 너네 이제 그 연준의 역할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는 줄어들고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MMT고요. 그다음에 스탠딩 레포는 그 MMT에 대항해 가지고 아니다. 연준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탠딩 레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이론적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스탠트 레포가 더 현실적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법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법의 체계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MMT 얼토당토 않다라고 처음에 들었을 땐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든 간에 이게 우리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정관념, 연준이 돈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통제하고 금융정책은 연준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깨버려야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나는 있어요. 웃긴 게 트럼프의 정치 행보를 보면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이었다가 무소속 갔다가 개혁당이라고 갔다가 민주당 와서 공화당 와서 대통령 된 거거든. 근데 사실 MMT는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의 생각과 되게 비슷한 게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계속 예산 문제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크게 말해 좀. 예산 얘기하시는 예산 그러니까 항상 연말 되면 미국이 셧다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채 한도? 부채한도. 부채한도. 내가 왜 이러니 모르겠다. 부채한도에 항상 트럼프가 고생하는데 올해도 또 있을 거 아니야 부채한도 지금. 지금 부채 한도 상향은 걸렸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부에서 재무부 돈을 쓰고 있는데 국채 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돈 남은 게 이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로 얘기할 때는 9월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9월에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해주면은 재무부에서는 셧다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갖고 나왔는데 트럼프가 속으로는 제일 원할 것 같은. 예, MMT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난다라는 거에 있으니까요. 미국은 가능해. 미국은 가능하죠. 가능해. 예. 나가 규현진님은 틀려서 번역된 게 한 권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때 같이 읽고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MMT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무제한으로 통화를 찍어내 가지고 돈을 아니야.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감이 드시는데 이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가 직접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은행한테 돈 줘봤자 이게 돌아가느냐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1900년 초반에 넵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런 사람이 통화라는 것은 누구? 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통화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를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는 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1930년에 쓴 케인즈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케인이랑 어떤 많이 다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초초초 케인즈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좋게 말하는 사람 그렇고 비속어로 하면 다단계 판매 같아. 이건 뭐 약간 이미지가 이론은 맞는데
이론은 맞는데 이게 잘못 삐끗하면 초인플레이션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 날 수도 있는 정치인 이걸 하는 집행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깨끗하고 효율적이냐? 맞아.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MMT는 좀 무리가 있다 봐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 스탠드 래퍼가 정도가 쓸 수 있는 수다 연준이 계속 해야 된다. 갑자기 생각났던 게 이거 하면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정책적 방향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면 안 돼. 큰일 나.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진짜 혹시 현 정부에서 뭐 기축통화도 아닌데 MMT 얘기를 꺼내는 만약에 소리 정당에서 누가 나오면 정말 그거랑 비슷한 거지. 사내 유보 얘기하는 정도로 무식하게 예.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큰일 나는 정책이고. 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 MMT에 맞서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탠딩 래퍼 얘기하면서 이 일드 커브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컨트롤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세게 하니까 단기금리가 훅 빠져버렸고요.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저번에 일드커브 어떤 타겟팅 해가지고 자기네가 조율을 했다 했는데 뭐 최근에 뭐 10년, 2년 뭐 다 조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준이 잘 통제하고 뭔가 수를 잘 쓰고 있는 느낌. 예, 그렇죠. 금리 인하를 몇 프로냐 이 얘기가 보다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했었는데 잘 컨트롤되는 느낌. 재밌는 얘기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즘에 요거 구경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레이 달리오하고 워렌 버핏이 크게 붙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반대파고요. 레이 달리오가 찬성파예요. 그래서 그 www.economicprinciple.org일 겁니다. org로 들어가시면은 레이 달리오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자기 그 자료들을 다 공짜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번역하기를 누르셔서 대강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여기에 MT3나 이런 이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자료에 빅데비 크라이시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넣었어요 제가. 인쇄물로 샀다 그냥. 왜냐면 복사해서 보니까 아우 짜증나서 책 팔더라고. 교보에 있습니다. 교보에 가시면 외석 코동 오면 예. 빅데비 크라이시스는 인쇄돼서 나와 있어. 이게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정책 1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고 통화정책 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완화 QE를 통해서 조절을 했었는데 이게 실패한다라 그러면은 통화정책 MT3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통화정책 3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통화정책 3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현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재정이 투입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번 보시면 적자 재정,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현금 가는 가장 쉬운 거 감세안.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감세안을 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전부 다 이 모니터리 MT3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레이 달리오하고 유사한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인데 정책은 굉장히 케인즈적이고 네. 또 섞어가지고 감세가 또 들어가. 네. 이건 또 뭐 굉장히 좀 잡종 정책 쓰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메리칸 퍼스트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코노믹 퍼스트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다른 그 이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제 클린턴이 92년에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 예. 총구석에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문제는 경제하고 했잖아요. 예. 그럼 95년에 어쩌면 굉장히 젊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경제를 다뤘던 예. 미국이 가장 그리워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와 비교하면 엄청 욕먹을 얘기인데 약간 그게 연상되거든. 그래서 95년. 그러니까 사실 클린턴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의외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재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우리나라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정책을 펴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했죠.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꽤 너무 안 변하는 상태에서 처음에 베이스가 안 변하는 상태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적인 접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팟캐에서 가끔 제가 이제 약간 발언이 보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건 잘 알지만 정확하게 우리 하던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났던 점은 이념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굉장히 실무적이었고 그 당시에 평가는 그랬죠. 지나가서 보면 정말 적절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썼던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약간 비판적 얘기를 했던 거는 너무나 교조적이다. 정책 쓰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도 또 댓글 또 이상한 거 달릴 수 있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책의 수단을 다 놓치세요. 특히 감세 같은 게 굉장히 글로벌한 스탠다드예요. 유럽도 지금 다 감세로 가고 있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말했던 결국은 가장 문제는 인플레가 안 난다는 거거든. 지금. 네, 맞습니다. 인플레가 안 나기 때문에 인플레를 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은 연준에서 머릿속 별로 MMT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까지 논의되고 이대로 가면 제가 이거 신화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도 녹음할 때 얘기했는데 뭐 어떤 회사가 리조트를 어디다 또 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지역 그 본사에서 한 10% 가고 나머지 다 지역 현지 채용했어. 근데 대표니까 내가 친구니까 그 대표이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이리온 애청자예요. 내가 야 지금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야 이번에 각 다른 그 리조트에서 사람 다 차출해서 이거 팩토 확인했대. 거기로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현지 채용 하나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게 고용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 그로스가 없는 상태의 고용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정도로 갈 때는 경제적 판단을 낼 때는 굉장히 이 최저임금이 높아서 이게 아니라 뭔가 성장이 안 보이고 굉장히 경직적으로 뭔가 막 뭘 좀 어기면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더라고 경영진들이. 그래서 최근의 상황이 좀 그런 걸 감안하면 미국이 내가 놀랐다는 게 뭐냐면 난 오늘 매크로니까 재밌게 하는 게 맨날 GDP는 얼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레이 달리오가 대단한 건 매크로 헤지펀드 트레이더 헤지펀드거든. 이 사람이 이 주장이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나가는 것 같아. 시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MNT 받아들인 거거든. 레이 달리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도 정부가 MNT를 하고 싶으면 동시에 감세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MNT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통화국이 아니어서 더 감세라던가 아니면 MMT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야 인플레라도 나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건 안 하겠지. 쉽지 않을 거. 그건 안 돼요. 그거 하는데 한 10년은 걸린다 그러던데. 그 유로존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한 98% 확률로 라가르드가 ECB 총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유럽 이번에 의회 선출 안 된 거 누가 될 거 같냐? 라가르드가 후보였잖아. 라가르드는 아니고요. 유럽 의회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지금까지는 결정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베버가 하기로 했고요. 그 독일 사람이 하기로 했고요. 결정 났어요? 상반기에는 SND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정당. 결국 그냥 그 원래 그 세 기관 중에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됐네. 지금 집행위원장이 중요한데 우르줄라라고 라이온데크인가 우르줄라 라이온데크인가 그 독일 국방장관이 결국 독일이 아니요 마크롱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마크롱이 그 전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고 이 사람 어떠냐라고선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의 최저임금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거예요. 작년에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기억해 보시면은 마크롱이 강한 유럽을 얘기하면서 유럽 통합, 그다음에 유럽 은행 통합, 유럽 본드 도입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거를 주장하는 독일의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이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 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다. 여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다 갑자기 정치했고 애도 7명이나 데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분인데 생각보다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맛은 있을 것 같고요.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깐깐한 분인 것 같아가지고서는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재무장관 하셨던 분이라서 마크롱하고 연계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서는 그 독일 중앙은행 장 22 총재 됐으면 난리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보다는 상황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잊어버릴까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22 통화 정책은 사실은 말씀드려가지고서는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완화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수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요. 원래 썼던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는 채권 매입해주고 그다음에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이제 조금 회복된다 싶으니까 그거 두 개를 종료시키고 지금은 TLTRO라고 불리는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 자산을 사주고 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TLTRO라는 것 자체는 강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보진 않고요. 이거는 은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양적 완화라고 비교되는 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유로존은 1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PSPP라는 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일종이고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에서 정부의 국채 같은 거를 사주는 거를 PSPP라고 표현이 되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QE 정책으로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겁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러네. 예. 연 22 대차대표 보니까 뭐 다 이거네. 그러니까 QE에서 나오는 건 요거예요. QE 얘기 생각하시려면은 요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9페이지 왼쪽 표에 보시는 것 중에서 구조적 조작에서 직접 매입을 통한 거.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긴 한데 최근에 많이 하는 건 미세 조정 조작하고 구조적 조작을 하는데 구조적 조작에서 직접 매입을 통해 가지고 QE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막 여러 가지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이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도 있고 거기 더해가지고 복잡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들을 우회해가지고 QE를 펼치거나 아니면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이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제일 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페이지 봐주시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는 우리 쪽에 이태훈 연구원이 유로 쪽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태훈 맞나? 이태원 연구원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의견을 저도 이거는 반대할 것까지는 없어가지고 넣어놨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상단이. 근데 유로존은 제로고 일본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통화를 늘리고 있고 양적 완화 정책은 잠깐 멈춘 상태지 줄이진 못했어요. 그다음에 일본도 양적 완화를 양을 줄이긴 했지만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압도적으로 늘려가지고 뭔가 정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쪽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유럽이 이 한계대출 금리가 0.25%니까 25bp 내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25bp 내려가지고서는 무슨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이 제일 실험적인 국가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의외로 유로화 발행 속도를 몰래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MMT 정책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몰래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땐 유로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정을 확 늘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이 EU 대장 같은 건데 행정부 수반인데. 근데 독일의 어떤 분단스방크가 그래도 여전히 유럽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을 관할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화주의적 사고가 가는데 아닌가? 내가 선입관인가요? 20이라서 그런데 MMT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통화 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죠. 정부에서 정해서. 그거랑 동일하게 22에서 유로화는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꾸준히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차트가 여기 들어있는 여기는 안 들어있는 건데 QE 유로존이 처음에 도입이 된 거, 유로화가 처음에 도입이 된 게 1998년에 발표를 하고 2002년에 시작한다라고 그런 다음에 2002년부터 제대로 도입이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통화를 찍어내는 속도를 위쪽으로 올리는 가능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찍어내 가지고
미국 몰래 유로화도 약세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재정 집행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하고 거하게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유로화가 약세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밌는 게 연쇄 반응으로 트럼프가 또 MMT를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거는 뭐 일단은 미래의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쪽은 우혜영 연구원이 많이 해서 우혜영 연구원이 하게 하려고 짧게 할 거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BOJ가 했던 통화 정책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요. 봐주시면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진하게 보디 표시해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E1이랑 QE2 그다음에 최근에 일드 커브 도입한 거가 주요 그 통화 정책이고 이게 나왔던 건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은데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아베노믹스 얘기를 좀 써놨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아베가 다시 재선되면서 다시 총리가 되면서 폈던 정책인데요. 사실 이거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세 가지 화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담한 금융 완화, 두 번째는 기동적인 재정 정책, 세 번째로는 차원이 다른 성장 전략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 통화 정책 완화 이게 되게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엔저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뭐 수출도 늘리고 경제도 좀 활성화하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BOJ에서는 이걸 좀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QE 정책을 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화살이 어쩌면 아베노믹스인데 상당히 잘한 정책이죠. 통화는 그렇죠. 완화제로 가고 재정 풀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해주고. 우리도 이걸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좋죠. 오케이.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자세하게 뭐 통화 정책 어떤 걸 폈는지 29페이지 보시면은 13년도 4월에 이제 QE1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기존의 그 통화 매입을 좀 60조에서 70조 엔으로 확대를 하고 뭐 위험 자산 같은 ETF나 뭐 리츠 같은 것도 뭐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 달성 물가 목표치를 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약간 그 콜금리 위주의 통화 정책 목표를 이제 약간 그 인플레이션 그 타겟을 해놓은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QE2도 사실 좀 이 지지부진하니까 좀 더 풀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네, 공격적으로 그래서 ETF 같은 것도 다 직접 일본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면 주식 ETF 한국은행에서 산다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 정책이었지. 네, 그렇게 하고 뭐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하고 이제 ETF 규모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조작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하고 이런 거를 또 확대를 한 정책이 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래서 뭐 쭉 정리를 정말 잘했더라고. 우혜영 군 이제 정리를 잘하니까 자기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연습만 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됐나 보면 뭐 2015년도에 사실 아베가 좀 성공적인 아베노믹스를 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괜찮아졌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15년도에 중국에서 또 좀 터짐으로써 또 경제가 좀 엉망이 되고 엔저 했던 것도 이제 엔화가 워낙에 그 주요 통화이고 안전 통화이다 보니까 엔저가 또 다시 엔고로 바뀌면서 좀 좋았던 흐름이 다시 꺾이면서 다시 완화적인 정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YCC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BOJ가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제 엔화가 글로벌적으로 안전 통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게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BOJ는 아마 정부 정책이랑 약간 발걸음을 맞추는 정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봐주시면 35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6월 10일에 구로다 총재가 말을 했어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면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 생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좀 더 내리거나 그 일드 커브로 해놨던 장기 국채 그 타겟
금리가 지금 0%인데 이걸 좀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자산 종류를 더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보는 통화량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좀 확대하는 쪽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은 연간 BOJ 자산 매입 규모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16년도 이후로부터 쭉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약간 국채 매입을 좀 줄인 거거든요. 이게 YCC를 도입하면서 이제 0%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BOJ가 좀 조절을 한 건데, 이렇기 때문에 현재 BOJ가 갖고 있는 국채 그 매입 그 여력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BOJ의 정책은 아마 자산 매입 그 확대를, 그러니까 국제 규모 이걸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뉴스플로우상 나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원래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1%를 뒀었는데 범위를 이거를 0.2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0.3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일본 정책을 보시면서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0.2까지 늘린다는 소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를 마이너스 0.2%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0.2%로 만드는 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국채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국채를 일본 은행에서 살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 놓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 우리 다 일본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당신이 끊어가지고 해요? 더 말할 게 많은데 좀 더 말을 해주세요. 우영 연구원이 더 말할 거 없는 거야? 주요적으로 일본에 봐주셔야 되는 이슈는 크게 41페이지 10월에 예정된 일본 소비세율 그쵸. 인상이고요. 이게 사실 2017년도가에 원래 4월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19년도 10월로 미뤄진 정책이에요. 아마 이게 소비세율 인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인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소비력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거 소비력이 위축되면 또 공급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세 인상이 이제 일본은 이제 체력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점진적으로 하는 거였고, 근데 그때 2014년에 소비세 올렸을 때도 사실 일본은 계속 경제 성장하면서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이것도 D&D 정책도. 그죠?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튀는 게 있겠죠. 그거 이제 그치. 고려하셔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는 짧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 점검했잖아요. 예. 어떤 정책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경기 추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시사점이 뭔가? 그 얘기 잠깐 마무리 짓도록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